자,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머리에 기억이 나나요? 우리 기초공사 관련된 것들 지금 하고 있어요. 기초공사 지금, 기초 구조, 공사가 아니라 구조. 구조냐, 공사를. 기초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운딩까지, 집안조사까지 했죠? 집안조사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집안을 막 천공해가 뚫어보고, 지내력 시험해가지고, 집안이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걸 저번 주가 했었고, 오늘은 원래 기초 구조 2인데, 지금 저번 시간에 못했던 게, 집안 계량을 못했으니까, 집안 계량부터, 저번에 나눴던 거에, 기초 구조 1의 맨 끝부분에 보면 집안 계량인 게 있어요. 집안 계량부터, 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좀, 기초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뭐 들어봤던 내용이면은 상관없는데, 막 들어봤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가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 시공 시간이라든지, 시공 2학년 때도 한 번 더 다루고, 또 3학년 때 한 번 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다기보다는 왜 그래야 되는지,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좀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안 계량을 이제 집안 조사가 끝났으면은 이제 집안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 계량은 그러면 초반에는 그냥 좀 이렇게 재밌게 집안 계량을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죠? 집안에 뭐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해봤더니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집안이 뭐 연약하거나 딱딱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딱딱하면 그냥 까면 되는데 집안이 연약할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집안이. 그러면 집안이 연약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흙의 토립자 같은 거를 구성을 해보면 이거 사실 뭐 공법 같은 건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내용들이 쭉 제가 얘기한 걸 다 이해하면은 이것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본다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을 어디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집안을 개량한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토립자의 구성을 먼저 봐야 돼요. 토립자의 구성을 보면, 흙덩어리, 흙이라는 알갱이가 있을 거고, 그 알갱이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공기가 있겠죠, 공기도 있죠. 그냥 완전 돌이 아니라면 공기가 있고, 그리고 그 흙이 습기도 좀, 그러니까 물도 좀 머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질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흙이에요, 모래흙 같은 거. 그 안에 공기가 많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그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서 무른 집안이 연약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안 계량을 한다는 거 뭐냐면, 그러면 그 물렁물렁한 땅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 수분을 제거하고, 처음에 우리가 압력을 가하거나 뭐 어떤 진동을 가하게 되면은 먼저 뭐가 뜨냐면은 먼저 공기가 빠져나와요. 공기가 빠져나와요. 그게 다짐. 땅을 다지는 거예요. 땅을 뭘로 다지냐면 이렇게 뭐 추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진동 다짐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 공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좀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수분도 좀 빼요. 공기 사이에 있는 수분을 빼버리면은 또 더 내려가겠죠. 그럼 다져지는 거죠. 자, 그러게. 그래서 다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분을 빼기 위해서 탈수를 하거나, 공기를 빼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안의 계량이에요. 집안에 다, 공법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또 뭐가 있죠? 이것도 줘도 안 되면은, 아예 흙을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게 이제 치환이에요, 치환.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계량한다는 거는, 일단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공기를 없애고, 수분을 없애고, 그리고 수분을 없앤다는 거랑 여러분들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배수가 있어요, 배수. 탈수랑 배수랑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탈수는 그냥 물을 말리는 거고, 배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을 팠는데 물이 막 고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물 기준으로. 그거는 집안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맥 흐르죠, 수맥. 땅속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흘러요. 왜냐면 지하수위가 있어요. 지하수위 높이랑 강 높이랑 거의 같으면은 그게 이제 지하수위가 되는 거죠. 그거가 지하수위가 있어도 지하수위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물을 빼면은 또 흘러오잖아요. 그죠? 빼고 흘러오고. 그러니까 이 배수라고 하는 거는 해봐야 뭐 사람 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하나 있죠. 그냥 아예 막아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근데 막아도 계속 그러면 계속 빼줘야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 뭐 지하철 같은 게 예를 들면 가보세요. 지하철 보면은 배수펌프 있단 말이야. 지하에.
왜냐면 물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빼야 돼. 방법이 없어요. 전기가 만약에 딱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 차이면 지하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발생하시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배수랑 탈수의 개념은 다르지만 배수도 어떻게 보면 집안을 개량하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수 탈수 공법 첫 번째 나오잖아요. 도대체 물을 어떻게 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벨 공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디벨. 열이라는 게 우물이거든요. 우물을 빼는 거고. 뭐 그렇다. 뭐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인데 키포인트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물을 파서 계속 우물에 모여있는 거를 빼는 거고. 자, 웰포인트 같은 거는 웰포인트 마찬가지로 웰포인트라는 흡수관을 땅에다 이렇게 박아놔요.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 교재, 안 샀죠, 교재,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사서 내가 교재를 그림까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요 교재 같은데 요 교재를 보면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가능하면 넣어놨는데 막 못 넣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웰포인트라고 하는 흡수관을 땅에다가 여기저기 막 파놓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물을 빼내는 거야. 탈수.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배수 공법이고. 자, 이게 탈수 공법, 밑에 건 탈수 공법인데, 탈수라고 하는 거는 토립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이죠.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샌드 드레인 거는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 모래를. 그럼 모래가 어떻게 돼요?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모래는. 수분을, 모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모래에다가 물 뿌려보시면은 수분을 쫙 빨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샌드 드레인이라는 거는 샌드가 모래로 드레인이라는 건 뭐예요?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기둥이 배수의 그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래 기둥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거. 이게 샌드 드레인 방법이고.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여러분 그림이 없어서. 페이퍼 드레인은 탈수지. 요거 지금 샌드 대신에 탈수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용재장 같은 때 만드는 그런 탈수지 같은 거 있어요. 페이퍼 같은 거 있어요. 두꺼운 페이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페이퍼의 길을 따라서 이게 드레인이 형성되니까 페이퍼를 따라 밑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흙들이 모래를 모여서 위로 올라오고 페이퍼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공법이 두 가지 공법이 이게 다 배수, 탈수 안에는 공법이고 그 다음에 전기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말려버리는 거죠. 전기를 통해서 강국수를 탈수시키는 거. 아예. 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또 한번 볼 내용이니까 요런 카테고리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점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점토는 그 안에 뭐 수분도 있지만 일단은 점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밀을 시켜야 돼, 안밀. 점토 찰흙 같은 경우는 수분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밀을 눌러가지고 이제 안밀을 시킨다는 거죠, 안밀. 그렇게 하는 게 제하공법이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냥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치환해가지고 아예. 덜어내가지고 아예 사질토로 바꿔버리거나 그게 치환공법이고 양화. 제하공법이란 건 안밀을 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는 거 위에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은 이게 서로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제하라는 게 뭔가를 무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얼려버리는 거죠. 이건 막 자주 쓰는 건 아닌데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냉동약을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땅 자체를 얼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집안을 이렇게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결제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고결제가 이거 벤토나이트예요. 시멘트 뭐 밀크라든가 시멘트 페이스트 우리 시멘트 물에 섞지 않고 그냥 시멘트 있잖아요. 우리 포대 있잖아요. 그거 물에 섞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비싸잖아. 벤토나이트가 좀 싸요. 요거는 이수라고 가지고 흙탕물이 굳으면 딱딱해지는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안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땅을 굳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점토질 집안에서는 이렇게 살수하는 게 보통 사질토 집안에서는 물을 좀 한다면 점토 집안은 바꾸거나 누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공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근데 사질 집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질 집안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주로 이제 수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질 집안에는 우리 모래 안에는 그러니까 수분에는 배수가 잘 되잖아요. 우리 모래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니까 그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공기를 빼는 거야, 공기를. 아까 공기를 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진다 그랬잖아요. 다지는 거예요, 그냥. 말뚝으로 계속 그냥. 말뚝을, 이거는 타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질 집안에다가 말뚝을 여러 개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박는 것만큼 옆으로 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땅이. 서로 이렇게 안밀하는 거죠, 안밀.
다짐이 집어넣는 거고. 모래말뚝을 안에 집어넣는 거고. 모래말뚝을 중간중간에 모래말뚝을 파가지고, 압입해가지고, 모래를 집어넣는 거, 땅속에다가 눌러서. 그다음에 모래로 다지는 법이 있고. 진동부위 같은 건 이제, 요 기구죠. 그 바이브로 플로트라고 하는 진동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질 집안에다가 우리 그 바이브로 플로트라고 하는 진동 장치는 물을 같이 뿌면서 해요. 우리 물 자체를 뿌리면은 그게 사질 집안 같은 경우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비가 온 다음에 어때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질 집안, 점토 집안은 아니고 우리 보통 사질 집안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땅을 그래서 물을 같이 파면서 집어넣는 부위법이 있고, 동다진법은 이렇게 추를 떨어뜨리는 거, 추를 퉁퉁 떨어뜨려가지고 그 진동을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질 집안 비가 오면 땅이 굳죠. 아무튼 내가 뭐 얘기하려다 갑자기 까먹었네. 비가 오면 땅이 생각하면 다시 얘기하고. 자, 폭파다지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실제로 뭐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이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폭파의 그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폭파 같은 거 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제 조심해서 해야겠죠. 괜히 뭐 옆에 무너지고. 그래서 뭐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고 좀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하려다가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의 성질을 보면, 여러분 땅 흙 파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땅 성질이 어때요? 땅 파보면? 잘 안 뭉쳐? 이게, 그러니까, 뭐, 사질 집안이 있고, 대체적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땅이 있고, 점토로 되어 있고, 점토로 되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땅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유기물이 많아가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모래로 되어 있는 땅들은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땅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잘 긁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데, 모래땅, 뭐 점토 땅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는 다 그게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모래가 좀 많고, 점토가 좀 많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완전 모래가 있는 거예요. 연예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다 그냥 진흙은 아니지만 점토 같은 게 많잖아요. 그쪽은 땅이. 그래서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녹으면 여름 되면 뻘이잖아, 뻘. 그래서 못 지나가잖아요. 탱크 같은 게 못 지나가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질 집안이 있고 점토 집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모래가 좀 많이 섞여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진흙이 많이 섞여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분법 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한 거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고, 뭐야, 끝났네. 그래서 요거 저번 시간에 요거 한 거 끝났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것부터 봐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지금 뭐, 기초구조가 좀 내용이 많아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 처음 보는 내용도 많고, 기초 파기하고, 기초 파는 거죠. 이제 땅을 파내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파낸 다음에, 기초를 만들기 전에 밑에다가 파일 박잖아요. 지정을 받고. 말뚝도 지정이라면 이거 다 말뚝도 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정은 뭐 모래 지정, 잡석 지정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같은 지정이지만 또 말뚝을 받고, 그래서 기초 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말뚝 중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토 고르기는 그냥 토를 이제 가서 고르는 거고, 뭐 정리하는 거고, 기준점이나, 용어가 자체가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용어장으로 필요한 거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할 때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왜냐면은 도면하고 현장하고는 달라요. 일단 도면에 있는 건 도면이고, 현장은 또 거기에 맞게 맞춰서 움직여야 돼. 그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도면에서 예를 들면 레벨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지점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0에서 뭐 3300이 1층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레벨 지점을 처음에 정해야 돼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가지고, 지적공사에 나와가지고 레벨을 따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준 레벨을 맞추고, 또 기준 선을
잡아주는, 그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벤치마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높이랑 위치에 대한, 높이랑 위치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는 게 벤치마킹. 그래서 공사장 옆에 보면 한쪽 이렇게 뭐 비석처럼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벤치마킹이고,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만 세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좀 몇 개 세워놔야 돼요. 하나 하다가 툭 하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용어장에서 한번 보고. 규준틀이 뭐야, 규준틀. 여러분들 공사할 때 도면에서 이렇게 내가 집을 그려놨다고 치면은 이걸 현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앉혀봐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좀 어떻게 위치가 됐는지 그거를 처음에 실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1대1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1대1로 실로 이렇게 도면보다도 위치를 이렇게 네모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기억자면 그려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실을 이거 지금 수평실, 요게 지금 중심선에 해당하는 실이에요. 자, 실을 고정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규준틀이에요, 규준틀. 주로. 그러니까, 규준틀은 어느 부분에 하면 돼요? 코너 부분에 하면 되죠, 코너. 이 코너에서 이렇게 코너에 꺾어지는 거면은 여기서 오는 실 하나 가져오고, 저기서 오는 실을 가져가지고, 묶어가지고 하고. 또 중간에 보면 벽이 중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가는 경우에는 평균주틀을 넣어주고. 그래서 각각의 코너랑 주요 벽이 만나는 데다가 이렇게 나무로, 목사에서 집어는 나무로 뚝딱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중심선 기준으로 실을 이렇게 한번 띄워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하는 게 수평 규준틀. 그럼 이거 수평 규준틀이 만들어지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처음에 요거 맞춰가지고 이제 이격거리가 이게 나오지 않나 처음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위치 한번 앉혀보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 위치를 도면 그대로 앉혔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3m, 저거 3m 이격거리 하는 게 도면에는 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현장 와서 보니까 현황 치수 같은 현황 도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쪽 건물에서 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번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동을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을 했는데, 저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옆집에다 얘기해야겠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실을 띄워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떨 때 규준틀을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업빗자리 보고는 이렇게 건들다가 툭툭 치면 이제 빠지니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오니 모양이 아니고 업빗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얘기. 쪽매 연결할 때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수평 규준틀이 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줄기초. 그래서 보통 톱하기 할 때 이제 파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보통 이렇게 파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독립기초, 복합기초. 그런 건 그냥 한 구덩이로 가운데 파는 거고,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줄기초는 어때요? 그냥 길이대로, 벽에 길이대로 파는 거고, 온통기초는 다 파는 거,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평면 형태에 따라서 뭐, 구덩이 기초, 줄기초 파기, 온통기초 파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뭐 없어요. 그래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보고, 밑에 보면 이제 각각의 공법들이 나오는데, 오픈컷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컷 공법. 재미없죠, 그죠? 근데 오픈컷 보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뭐, 흙막이 같은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버리는, 그래서 그냥 파는 거. 근데 보니까 우리가 오픈컷 할 때 휴식각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각이 있어요. 이게 안정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 벽에서부터 경사도 각 있죠? 요걸 안정각이라고 하는데, 요 안정각 위주로 파는데, 요게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적산 시간에 요 흙파기 양을 다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 뭐 길이에 얼마, 0.6, 요 길이에 얼마만큼, 높이에다가 0.3을 곱한 것만큼 띄워서 이렇게 피우는 게 안정각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요 각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들 하는 거예요. 요 길이에, 요 밑에 건 길이보다 위에 길이는 W에 6H, 0.6H. 높이가 H잖아요. 0.6H1만큼, 각각 0.3H만큼 띄워서 하는 게 안정각. 요 각으로 파내야 위험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밖으로 퍼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퍼낼 거 아니에요. 퍼냈을 때 여기다 쌓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쌓았을 때도 요거 그대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슨하게. 흙이 이렇게 썰어지면은 지가 알아서 생기는 경사각이 있어요. 이걸 휴식각이라고, 휴식각. 그럼 이거 밖으로 파내면 이렇게 휴식각이 생기고, 휴식각만큼 이렇게 쌓일 텐데, 그 휴식각은 요 각의 안정각의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없네요. 보통 우리가 휴식각은
휴식각은 안정각의 반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요거의 반 정도. 요 2A잖아. 2알파죠. 그냥 알파만큼만 이렇게 경사각으로 쌓는다. 보통 이 휴식각의 2배라고 보면 돼요. 휴식각의 2배. 그게 안정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디테일한 거는 몰라도 그냥 아무런 흑막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버리는 거. 이게 오픈컷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픈컷이 있는 반면에 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버팀대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팀대 공법은 이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보지 마세요. 지금 요거는 보지 마. 요거 하나 보면 돼요. 요거 하나. 버팀대. 지금 요거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방금 전에 오픈컷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로 많이 하냐면은 그냥 뭐 시골이라든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판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그렇게 파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옆에,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직각으로 파야 되는데, 이게 각을 할 만큼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떻게 돼? 옆에 경계선이 있으면은 그 경계선 바로 밑에서 그냥 수직으로 파버리잖아요. 거기 보통 1m밖에 없어요. 막, 다세대 같은 경우는 1m, 막 50m나, 50cm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직각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제 버팀대 공법을 쓰는 건데, 뭐, 다른 건 버팀대가 아니라 직각으로 싸다 보니까, 요거만 보면 돼요. 보죠. 직각 싸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전도되지 말고 버팀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공간이 만약에 작은 경우에는 여기서 각각의 벽과 벽 사이를 버팀대 연결하면 되겠죠. 아니면 가운데다 뭐 구조물을 세우든지 해야겠고.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버팀대 공법이고, 가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사진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H빔을 박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H빔은, 어떻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죠. 여기 흙이 다 있는 거잖아요, 흙이. 흙이 만큼 있는 상태에서, 그 H빔을 박는 거야. 그리고 흙을 여기서 H빔을 뭐, 2, 3m 간격으로 박고, 그 다음에, 땅을 조금씩 파면서, 요 판을 끼워놔. 토르판이라고 그러고, 토르판. 요 판 한 장씩 끼워가면서, 위에서 끼워가면서 계속 파내는 거야. 그래서 밑에까지 오면 어때요? 토르판이 계속 붙겠죠. 그래서 이만큼 파는 거예요. 팔면은 요 H빔 사이에다가 요 토르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되지 말라고 여기다가 버팀대를 댄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팀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띠장이라고, 띠장. 여기 H빔이라고 그러고, 여기 띠장이에요, 띠장. 띠장은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하는 거. 요 띠장에다 되는 거예요. 요거다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띠장이 요거 빔을 지금 받치고 있잖아요. 세 개를. 요거를 지금 띠장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버틸 공법. 스톱. 요게 스톱이었어, 버틸 때. 그래서 요거 말로 설명하면 지금 막 복잡해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좀 조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좀 마찬가지로 인접 건물이 가까이 있을 때 좀 어스앵커 공법은 나 뒤에 설명할 거니까 어스앵커 공법이 곤란할 경우 어떤데 그냥 넘어가세요. 어스앵커 공법 뒤에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목재랑 토르판이랑 H빔을 이용해 가지고 박아가면서 땅을 파내면서 차곡차곡 토르판을 끼워가는 거고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됐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법들이 터프하게 땅을 파내는 지금 공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이 대표적이고 아일랜드 공법이랑 트래시컷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일랜드 공법은 아니야.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한 번에 해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이 버팀대가 너무 길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아일랜드 컷을 많이 하죠. 가운데다가 그냥 먼저 땅을 판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구조물을 세워요. 아일랜드 섬에서. 그리고 이 구조물에다가 버팀대를 대는 거. 또 한 번 여기 버팀대 대고 파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어쨌든 공사를 했던 거를 완성이 되고 나면은 또 이만큼 더 파가지고 여기다가 기존의 구조에다가 버팀대를 대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에요. 양쪽에다. 그래서 가운데 먼저 섬처럼 공사하고 주변을 한다. 중앙부를 먼저 하고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아일랜드 공법이라고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뭐 쓰는 경우이고, 그 아일랜드 공법에 반대가 되는 게 트렌치 공법이에요. 트렌치 공법 같은 경우는 공사 면적이 진짜 넓을 때, 예를 들면은 어때요? 그 얘기가 없나요? 아무튼 뭐 비교적 넓을 때, 요 같은 경우는 트렌치 컷이라고, 트렌치가 무슨 말이냐면은, 트렌치가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라인 트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여기 보면 사우나 가면은 코너에 이렇게 트렌치, 물 배수관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벽을 따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트렌치야, 트렌치. 그러면 거기 어느 한 집수정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 트렌치가 뭐냐면 이 코너, 이 라인을 따라서 먼저 구조물을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더 넓어도 되고. 라인을 따라서 공사를 먼저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반대로 중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버팀대를 대가지고 구조를 완성시키는 게 트렌치 컷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파기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은 많이 해요. 아까 했던 건 세부적으로 했을 때 버팀대를 대고 한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버팀대를 대는데 아일랜드를 할지 뭐 트렌치 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로 좀 규모가 좀 있는 경우에 트렌치 컷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63빌딩을 뭐 한다든지, 뭐 100층짜리 롯데 타워 같은 거 할 때에는 주변부터 이렇게 먼저 해요. 보니까 넓으니까. 쉽게 하면 아예 구조 자체로 흙막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넓은 구조로.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터파기 할 때 자만공법은 이건 뭐냐면, 이것도 뒤에다 설명하겠지만, 구조물을 하나씩 만들면서, 요게 이제 케이슨이에요, 케이슨. 케이슨 공법이라고 하죠. 케이슨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 케이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요거를 밑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구멍이 하나 뚫렸겠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땅을 파는 거야. 사람이 파기도 하지만, 굴삭기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파는 거야. 파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그때마다 요것이 계속 요거를 늘려가는, 공사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고, 또 파고 내려가고 해서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가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제 구조체 공사는 계속 하는 거죠. 위로도. 아래로도 파내가고, 위로도 공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지지만 경합반 끝까지 가게 되면은, 파내가면서 경합반까지 가는 게 요게 이제 자만공법이라고 하는 자만공법. 뒤에 가면은 또 요거 지금 또 설명을 할 텐데, 지정하면서 자만지정.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밑에 가면은 사람들이 질식이야, 질식. 왜냐면 지금 왜 질식하냐면은, 지금 없죠. 공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네들 뭐, 공부하다 보면 여기 지하수이잖아요. 여기 지하수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지하수위 밑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물이 막 새고 있다는 뜻이죠, 새고. 옆에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요? 벽으로도 막겠지만,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솟구쳐 올라와요, 막, 물이. 솟구쳐 올라와.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를 주입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얘가 못 올라오겠죠. 그런 방법. 그래서 요거를 뒤에 가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경합반까지 어쨌든 오면은 그 밑에다가 안반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진에어 시험도 하고, 여기 진짜 안반에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확인이 되면 밑에다가 구조체를 타설해 가야죠. 구조체를 아직 타설해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 지금 터파기에 관련된 공법이요. 땅을 파내려가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 요 자체를 요것도 하나의 지정이거든요. 기초거든요. 요거 지정 설명할 때 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보고. 자, 그런 내용이다. 지금 보면 다 얘기 다 했죠. 구조체를 심화해가지고 하는 공법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거. 뭐, 나무 얼마 똑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나무로 하는 건 나무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나무를 하나씩 박는 거예요. 이거 나무판 있죠, 판. 이거를 나무판을 박아버려요. 근데 그냥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쇄신, 철물을 달아야죠. 여기 밑에다 철물을 달아가지고, 땅에 박았어요. 그냥 때려 박는 거. 또 안밀하거나, 진동을 해가지고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아까 띠장 된다고 했잖아요. 띠장을 또 나무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거의 이 공사는 오히려 더
또 나무가 더 인건비가 더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서는 하지만 웬만한 우리 건축공사에서는 거의 뭐 옛날에 하면 했던 그런 공법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볼 건 없고, 요거 보면 되죠. 그 중에서 나무 널 말뚝 중에서 아까 나무 널 말뚝 중에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죠. 아까 봤던 거 어미 말뚝을 바꿔. 뭘로 바꿔요? H형광으로. 요게 H형광. 요거 H형광이라고, 그죠? H형광을 어미 말뚝을 받고, 아까 토르판이죠. 판을 하나씩 껴가면서 파키사 조금씩 하고 또 끼고, 뽕하고 또 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요거법이, 가로 흑마이구법이 바로 우리가 그냥 보통 쓰고 있는 공법이에요. 이제 요 밑에 것만 좀 H형광을 이용하는 거는 많이 지금도 쓰지만, 나무로 박는 거는 거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나무 널말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나무로 안 하고 이제 철제로 하면 더 낫겠죠. 철제로.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지나가다 한번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면이 바로 옆집에 보통 도시 안에서 보통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간격이 1m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또 공사하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옆집이 뭐 기울어지거나 금가거나 뭐 별의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성을 높이는 그런 흑마기 공법들이 흑마기로 흑마기 지금 잠깐만 지금 챕터를 봐야 돼요. 기초 파기에서 지금 터파기에서 지금 흑마기로 넘어왔어요. 일단은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흙을 막는 방법이에요. 흙을 막는 거. 나무로 막는 법 아까 설명했는데 잘 쓰진 않고, 요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HBM에다가 토르판 설치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철제를 갖다가 박는 건데, 철제를 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제 이렇게 뭐 요거 테르루즈랑 라르센 방식으로 요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디귿자 모양이나 뭐 S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붙여가지고 끼워가지고 계속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구조 계산할 때 단면 계산하는 게 있는데, 단면이 우리 절판 구조 있잖아요. 절판 구조.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은 위에서 하중에 내려와도 좀 잘 받는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절판 구조라고 했잖아요. 저게 절판 구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이 훨씬 뛰어나요. 일자로 되는 것보다 훨씬 강성이 뛰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왠지 이게 느낌이 더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구조 계산해서 단면 계산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디귿자 철제 말뚝으로 이렇게 박으면 장점이 뭐냐면 강성도 있지만 수밀성. 땅을 파다 보면 물이 옆에서 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 새는데, 그거를 좀 토르판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새기가 쉬운데, 하면은 이제 옆에서 물이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라르센 방식, 요거. 그 정도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철제 말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철제 말뚝을 쓰는 이유는 강성도 중요하지만 수밀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합이랑 수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런데 주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흑마기가 있는데, 흑마기를 이렇게 주열공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말뚝을 연속해서 박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기초 밑에다 박는 거잖아요. 자, 이 기초 밑에다 박는 말뚝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땅에 가면 여기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그럼 주변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말뚝을 박아가지고, 말뚝이 어느 정도 박아졌으면 그 흙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주열식 말뚝 공법, 주열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이어서 봤는데, 요거 말뚝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냥 박는 것도 있지만, 말뚝을 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타격하는 방법도 있고, 안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요거 그림에서 나온 거는 요걸 5호고로 파가지고, 5호고라고 하면은 드릴 같은 거예요. 드릴을 판 다음에, 그럼 구멍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뭐 콘크리트 밀크라든가 페이스트 같은 거를 채워놓고, 콘크리트 말고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그리고 말뚝을 밑에 그냥 내려놓으면 지가 들어가서 굳어버리잖아요. 그 주열식. 그거를 연속해서 한다, 연속해서. 주열식. 이거는 주열식인데, 뒤에 가면 이 코스 방식이 있어요. 이 코스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씩 떨어져서 하는 거, 하나씩.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제자리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라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다가 땅을 판 다음에 콘크리트를 박는 게 아니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콘크리트에 의한 거는 여기 구멍을 뚫는다.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면 기둥이 생기겠죠. 그죠? 그게 제자리 콘크리트고, PC 콘크리트는 요것처럼 미리 제작한 거, 프리스캐스트.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말뚝을 현장 가가지고 밑에 떨어뜨려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용어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연속해서 박는 거고, 제자리 콘크리트를 하거나 또 PC 콘크리트를 하면, 요거는 PC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아까 그 연속벽에 비슷한 건데, 연속 흑마의 공법인데, 이코스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코스 공법이 별거 아니에요. 말뚝을, 요거 지금 제자리 콘크리트로 땅을 이만큼 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채워놓고, 콘크리트를 채워놓고, 뭔가 기둥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나 만들고, 바로 옆에다 또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하나 공사한 다음에 하나 건너서 그러니까 1, 2, 뭐 번호 보면 1, 2, 3 이렇게 1, 2, 3 먼저 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4, 5, 6, 7 중간에는 나중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하는 게 더 여러 가지 좋죠. 그러면 이어서 하게 되면은 아예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공벽이 뭐 무너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씩 건너서 띄어서 하는 게 바로 이코스 공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식 공법이긴 하지만은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건너서 가장 많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에요. 이게 지금 뭐 CIP, MIP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CIP, MIP 공법 대충 CIP 공법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다. 이코스 슬로리얼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슬로리얼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세요. 슬로리얼이 뭔지. 슬로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요 땅을 이렇게 길쭉하게 파요. 단면 보면 이렇게 길게 파요. 그냥 이렇게 벽 모양으로 파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을 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빼보면 거기 벽이 생겨 있어요. 벽이. 그게 이제 그게 슬로리얼이에요. 슬로리얼. 근데 슬로리얼도 이코스 슬로리얼이라는 거 뭐냐면 건너. 하나 건너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벤토나이트인데 아까 잠깐 했었죠. 아까 뭐 안정형이라고 흙탕물 같은 건데 묻으면 굳어버리는 거 벤토나이트. 그거를 중간에 넣어서 땅을 파면 요걸 땅을 파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굴착기로. 요거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요 얇은 공간에 들어가서 굴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거를 파는데, 파다 보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공벽이. 옆에서 무너지잖아. 그거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액체를 같이 뿌려주면은 옆에 옆면이 굳어버려요. 석고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흙탕물 같은 석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거를 해서 하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 이거 지금, 슬로리어가 제작하는 요 순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냥 기존이 뭐냐면, 이렇게 기둥 형태, 말뚝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벽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순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보면은, 이거 시공 시간에 그냥 보면 되고, 특별한 건 이거 트레미간 정도 하나 알아두죠, 트레미간. 트레미간에서, 여기다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 위에서부터 붙는 게 아니라, 트레미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붙는 거예요. 트레미간을 떠가지고, 아래서부터 퍼져나오고, 트레미간을 쭉 빼면서, 이렇게. 빨대 같은 거죠, 빨대. 아래서부터 이제 쭉 빼면서, 올리면서 이제 탓을 하는 게 트레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스아카공법 아까 잠깐 나왔었죠. 아까 흑마기 하면서 아까 어스아카공법 뒤에 설명하던 이게 이거예요. 어스아카공법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실제로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옹벽 같은 데 보면은 좀 네모난 이런 콘크리트 있고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뭐 바뀌는 거 혹시 가다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한번 보세요. 못 봤다 하더라도. 옹벽 같은데 뭐 벽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어스라고 하는 지구잖아요, 지구.
앙카는 뭐야, 앙카? 앙카 뭔지 알아요? 들어봤지, 그지, 앙카. 뭐야. 앙카는 이런 데다가 드릴을 뚫어놓고, 드릴을 먼저 뚫어놓고, 앙카로, 박으면 박을수록 안에다가 벌어져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게 앙카예요. 그래서 이게 어스 앙카가 뭐냐면,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뭐, 보면, 다 설명을 여기서 하면은, 지구가 지금 지구에다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거를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거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길게 앙카를 박아놓고, 그걸 밖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안에서 꺼내서 당겨가지고 이 벽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벽이. 그런 개념에서 보면, 자, 또 오는데. 이거 저보다 한번 넘어오지 않나? 내 체력이 안 돼,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흙막이 벽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흙막이잖아요. 흙막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무너지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은 버팀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게 시프라죠, 이 컴퓨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사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비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좁아요, 현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앵커체에다가 그라우팅 해가지고, 시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빠지잖아요. 이거 지금, PC 강선이, 이게 너덜너덜 나와 있잖아요. 이거 PC 강선이에요. 강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띠장이에요, 띠장. 이게 지금 띠장이에요, 띠장. 띠장에다 고정해가지고, 요 띠장, 지금 어미말뚝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받치고 있는 게 띠장인데, 이 띠장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땡겨, 이거를. 철선을 땡기는 기계가 있어요. 땡긴 다음에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엄청난 인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땡겼다가 풀어버리면은, 이게 고무처럼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밑에 엄청난 이 힘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고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스앙카. 지구에다 앙카를 박아가지고, 흙막이를 고정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쓰나요? 이거 어떤 때 쓰면 좋아요? 뭐, 현장도 좀 좁고, 또, 아무튼 그럴 때 많이 쓰면 좋아. 어떤 때 많이 쓰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그죠?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위에는 다 설명한 거고, 우리가 공사할 때, 뭐 정사각형의 부지가 있으면은 가장 클리어 하겠지만, 정사각형의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힘이 균등해가지고 버팀대를 여기서 대고 여기서 대면은 그냥 막아주는데, 땅이 좀 이상해, 막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버팀대로 됐을 때, 뭐가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기역자 모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T자 모양이 딱, 예를 들면, C자 모양이 딱, 이런 경우는 뭐가 불균형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맞는 힘이랑 저쪽에서 맞는 힘이랑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모르겠다. 가운데다 버팀대로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뒤에다 박아버리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어스앙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이. 이거 건물한테 사용인가를 허가 받아야 돼. 그냥 막 박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왜냐면 밑에 땅에 뭐 공공의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사할 때 이거 허가를 받고 이제 옆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건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뭐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로 해야지 뭐, 그죠? 아무튼 그렇다.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만약에 버팀대를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공사 엄청 큰 공사잖아요.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롯데월드 같아요. 롯데타워 같아. 느낌이.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200m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버팀대로 다 된다고 해보세요. 빔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박아버려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게 어스앙카 공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탑다운 공법이 흙막이 할 때, 근데 이거는 공법 자체인데 우리가 흙막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흙막이 관점에서. 우리가 탑다운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층을 먼저 시공하고, 원래 탑다운 공법은 우리가 원래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이 시공이 됐으면은 그거를 이 1층으로 시공된 1층의 슬라브가 시공이 되면은
기둥까지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하 1층. 여기가 시공이 되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흙막이 벽을 대고 또 2층을 시공하고 바닥에다가. 그래서 2층에 시공이 끝나고 나면 또 흙막이 벽 하나씩 땅을 파면서 흙막이 벽을 내리고 또 3층을 내리고. 그래서 계속 밑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면서 시공하는 거예요. 파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금씩 파면서 설치해가지고, 흙막이 관점에서 보는 거고, 실제로 뭐 흙막이 말고, 탑다운 공법이라 하면은 1층부터,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아래로 시공하고, 또 어디로 시공해요? 위로도 시공한단 말이에요, 위로도. 동시에 시공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좀 빨리 줄이고 싶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탑다운 공법이에요. 장점이 뭐냐면은, 자재 같은 것들을, 뭐 장비라든가 자재를 저기 1층 바닥에다가 그냥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작업하기 환경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탑다운 공법인데, 흙막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탑다운 공법에 흙막이 법이 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식 공법이라고 하고, 파내러 가면서. 단점이 있어요, 이거, 단점이.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콘크리트는 일체식 고정하잖아요. 한 번에 타설할 때 바닥, 벽, 보 이걸 한 번에 타설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따로따로해요. 이런데 지금 여기 이미 여기까지 시공되는데 여기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뭔가 뭐 까가지고 연결하나? 이런 데가 되게 이런데 뭐 기둥이랑 보가 맞는 부분들 이런 데의 강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화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마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없는 거는 흙막이 관점에서 본 거라서 그럴 거예요. 흙막이 관점에서. 아까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흙막이 공법, 흙 막는 공법이에요. 아까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땅을 하나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땅을 지금 여기 땅을 푸는 데 아무것도 없어. 땅을 푸는 데 여기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땅을 파보면 기둥이 보이겠죠. 아직 기둥이 안에 있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이 코스 공법 하나 건너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걷어내 봤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하나 만들고 건너서 만들고 해서 하나 연속 기둥으로 된 연속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땅에 이렇게 흙이 쌓여 있었겠죠. 땅을 이제 흙을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니까 남는 게 요게 남은 거예요. 요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지하 연속벽 공법 중에서 이제 지하 연속벽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슬러리도 있었고 이제 원형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CIP, PIP 공법이다. CIP, PIP, MIP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CIP 공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공법이니까 그냥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땅을 판 다음에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아무 없겠죠. 여기다가 골재랑 철근을 밑에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여기다 트레미간을 박아놓는다고 했잖아요. 트레미간을 박으면서 이거 끌어올리면서 여기 지금 철재랑 철근, 골재가 다 있는 상태예요. 요거 트레미간을 묶고 트레미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거예요. 압력으로 쏟아 부어버려. 그래서 이 트레미간 조금씩 올리면서 이게 다 한 번에 다 채우는 거. 이게 바로 CIP 공법이에요. CIP 공법. 가장 많이 쓰는 CIP 공법. 그대로 나와 있죠. PIP 공법은 조금 달라요. PIP 공법은 여기 5호고라고 하는 여기로 생긴 5호고라 생긴 드릴 같은 거예요. 드릴로 그냥 파요. 파면은 요 파면서 파는 순간 흙도 이제 빠져나와요. 보통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흙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먼저 부어요. 콘크리트를 먼저 붓고, 그러니까 이 5호고를 빼내면서, 그러니까 이게는 트레미간으로 했잖아요. 트레미간으로 나중에 심었는데 얘는 5호고 자체에 요 5호고라고 하는 드릴 자체에 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빼면서 5호고를 빼면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먼저 부어놓어요. 그럼 여기 출렁출렁 거리겠죠. 여기 막. 그런 다음에 철근이랑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H형광을 집어넣던가. 요거는 좀 나중에 철근 배관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 CIP를 많이 쓴다는 거. 요 MIP 같은 거는 소일 요거 5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내는 건데 이걸 빼내다 보면 흙이 섞여 있어요. 흙이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MIP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는 건데 흙이랑 같이 섞어서 소일 시멘트, 소일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흙이랑 콘크리트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흙을 막을 때 이렇게 주열식으로, 연속 주열식, 연속 벽 형태로 열이잖아요. 아까 벽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연속 벽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열식 공법. 가장 많이 쓰는 게 CIP 공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저거 사진으로 보면 좀 편하긴 한데, 이해는 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돼. 한번 설명을 설명해볼래. 이해가 되지? 아, 진짜. 안 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주려고 그래. 안 되면 안 해도 얘기하세요. 왜냐면, 또 중요한 거라서 그래,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 이게 내가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림으로 없나? 요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림이 많아요. CIP 같은 경우 찾아보면, CIP 공법 찾아보면. 자, 이런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저걸 흙을 다 걷어내고 놨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다, 지금 이미, 기둥이죠, 기둥. CRP 기둥이 생성돼, 딱딱딱 있는 건데, 요게 있기 때문에 흙을 걷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확실히 CRP, 워낙에 많이 쓰는 법이고, 요 CRP 법도가 또, 띠장을 두르고, 다 저렇게 버팀대를 대죠. 또 뭐가 있나? 아유씨. 뭐야, 이거 이래. 그죠? 여기,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이렇게 철거를 넣고, 순서가 이런 거죠. 1번이요. 그죠? 1, 2. 이거는 연속으로 했네요. 원래 하나씩 건너서 하는 게 이제 이 코스 공법 하나씩 건너서 하는 거고, 땅을 이렇게 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이랑 골재를 집어넣고, 트레미간을 박아놓고, 트레미간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타서 트레미간 쭉 빼면서 만드는 벽이에요. 이렇게 만드니까 나중에 이거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벽이. 이게 이제 CIP 공법인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소음도 없어, 소음.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또 적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말뚝을 여러 가지 소재가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오버를 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거 조금 더 그림으로 좀 살펴봤고. 여러분들 12시 반까지 끝난다고 그랬나? 15분 남았네.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합시다, 그래도. 내용이 좀 많아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자, CIP, MIP, 소일 컴포트, MIP, 그다음에 프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프리캐스트 용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캐스트라는 거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거예요. 프리캐스트라는 의미가. PC라고, 약자로 PC라고 쓰고. 미리 제작했다, 공장에서. 그 현장 가져와가지고 바뀌만 하는 거예요. 흙막이. 그래서, 프리캐스트 말뚝 공법은 말뚝을 원래 기초 밑에다 박는 거잖아요. 그냥 기초 밑에다 박는 말뚝을 흙막이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흙막이용으로. 용도가. 우리가 기초
말뚝에 가면 또 저게 또 나와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뚝의 주 용도는 기초를 밑에서 버티고 있는 게 말뚝인데, 그 말뚝을 흙막이를 위해서 말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막에서 한 번 나오고, 기초에서 한 번 나오고,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근데 공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흙막이를 하다 보니까, 흙막이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하중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주로 이제 흙막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생기는 게 이제 토합이랑 수합이 이제 발생이 돼요. 이게 토합이랑 수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토합, 수합이, 저게 뭐 얼마나 될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저거 수합 때문에 건물이 막 떠요. 건물이 막 옆으로 기울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뭐 보강하고 언더피닝하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자, 그 수합이랑 토합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흙막이를 이렇게 설치했더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있던 거, 자연적으로 우리 흙이 이렇게 쌓였을 때는, 흙이 이렇게 쌓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공사해서 이만큼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하중이랑 여기서 내려오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특히 여기에 뭐 왜 차이? 내가 잔뜩 자재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막 중장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속도 훨씬 더 무거워지고 훨씬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중이 있으면 하중이 내리면서 밑에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이 하중으로 해서 뭐 일루도 가겠지만 약한 데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게 히빙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거는 뭐 하중도 하중이지만 우리가 보통 지하수위가 이렇게 우리가 흙이 이만큼 있을 때 지하수위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땅을 어느 정도 깊이를 파면 물이 나와요. 그게 지하수위인데, 얘는 지하수위가 여기요. 기본 원래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얘는 지하수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물의 압력차가 있잖아요. 물의 높이, 무게차가 있잖아요. 이게 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수가 밑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막 끓어오르는데, 그래서 보일링이 끓는다는 거잖아요. 물이 막 밑으로 오르면서 거품이 막 지는 현상이 보일링 현상이다 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똑같은 게 있는데, 지하수가 옆에 지금 이 토르판을 갖다가 사이를 뚫고 그냥 새는 거예요. 파이핑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제 말뚝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세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중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물이 뚫고 들어오는, 워낙에 물이 많아서 물이 뚫고 들어오는 현상. 파이킹 붕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보니까 잡석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넘어왔어요. 이제, 흙막이까지 흙막이까지 다 끝났고, 이제는 지정이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정은 뭐예요? 지정은? 우리가 지정 기억하나요? 저 얘기했는데, 지정은 기초 밑에 있는 거예요, 기초 밑에. 이게 만약 기초라고 한다면, 기초 밑에 있는 거. 기초 밑에서 뭔가를 보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정은 그냥 이렇게 파일을 박는 게 아니라 파일을 가는 말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잡석이라든지 모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잡석 지정이 있고, 자갈 지정은 거의 없죠. 자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강자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쇠석이라든가 잡석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잡석을 기초 밑에다 깔거나, 아니면 모래를 다져서 깔거나, 자갈을 깔아도 되는데 자갈은 없으니까 못 깔고, 자, 그런 내용이고, 단면으로 보면은, 아니면, 이렇게, 아까도 그 잡석 콘크리트, 그 잡석과 콘크리트를 같이, 밑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잡석과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만드시죠. 밑창 콘크리트는 버린 콘크리트. 자, 그래서 보면, 사진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보면, 자, 요거 주택 공사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 기초를 지금 아직 안 만든 상태예요, 기초가 안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밑으로 잡석 지정을 코너 쪽, 가운데보다는 코너 쪽을 좀 낮게 해요, 기초는. 이렇게. 매트 기초 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다고.
우리 매트 기초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씌우면 돼요.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낮춰요. 그러면 이게 동결선 때문에 좀 낮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낮춘 거예요. 코너 부분을. 아직 이제 기초가 안 만들었지만 기초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잡석을 까는 거야, 잡석을. 처음에. 왜냐면 기초 밑에 잡석이 있어야 되니까. 파일 안 받고 잡석만 하는 거야. 잡석 깐 다음에 보통 뭘 하냐면은 필름을 한 번 더 붙여. PE 필름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막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습기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비닐 한번 깔아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다 한 거야. 이거 기초 아니에요. 이거 밑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그래서 요거 잡석한 다음에 필름 깔고 순서가 잡석 콘크리트, 필름,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 다 한 거죠. 이거랑 잡석이랑 두 개 동시에 다 한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좀 빌딩이잖아요, 빌딩. 빌딩 할 때도 이것도 버린 콘크리트를 해줘요. 아직 기초 공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홀 들어가죠. 엘리베이터 홀도 엘리베이터 피트 때문에 더 낮게 한 거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자리. 자, 여기를 이렇게 밑창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장점이 뭐예요?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평평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먹선 뭐예요, 먹선? 기둥 자리. 여기 지금 여기 독립기초 들어갈 자리예요. 독립기초 지금 들어갈 자리인데, 독립기초 그냥 먹을 다 때려놨어요. 우리 돌가루에다가 이거 먹 때리면은 먹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사할지 안 보이지만, 실제로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깐단 말이에요. 밑창 콘크리트를. 버린 콘크리트. 그러면 깔아놓으면은 비교적 좀 평평해요. 그럼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먹선에다가 딱 때려놓으면 선이 딱 가지니까 거기다가 기초자리, 벽자리, 그거를 천장에다 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피어 기초 지정. 말뚝이니까 말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말뚝은 다행히도 피어 기초가 하나 여기 보면은 지정에 피어 지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 이거 우리가 어디서 했어? 우리가 흡하게 할 때 자만 공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케이싱 공법, 케이싱 매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것도 그 자체가 지정인 거예요. 지금 아까 그때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땅을 그냥 파가면서 밑으로 침하면서 만들었잖아요. 밑에 땅 파고 있는 거는 땅을 파고 있는 거고, 땅 파는 공법이고, 그 자체가 바로 자만기초, 지정. 자만기초, 지정. 사실 지정과 기초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초 안에 지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냥 자만기초, 공기자만.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들썩해 죽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 공기를 그래서 밑에 펌핑해서 올라오는 수압을, 왜냐면 공기도 없고 이게 다 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 물이에요. 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냐면은 중심작용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벽은 여기는 다 지금 물이라고 보면 돼요. 강하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지하수위는 그냥 물에 떠다니는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수압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압축 공기를 뿜어가지고 파내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걸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계속 여기서 콘크리트 타사를 위로 올리는 거죠. 자만기초, 자만 공기. 앞에 이게 빠진 거, 공기자맘. 이거는 공기자감함이고. 요건 오픈, 반대로 공기자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밀폐된 곳에 공기를 뿌리는 거고, 그럼 뿌리지 않는 건 뭐냐면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케이스라는 거는, 요 케이스는 이제 우물통 자체에서 작업하는 건 똑같은데, 공기가 떨어져 있어요. 위에 막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건 이제 오픈 케이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통 기초 지정이 있고, 보통 우물통 지정 같은 경우는 어디 쓰냐면은, 많이 쓰겠지만, 주로 교각 같은 거 하거나, 피어 같은 거, 항구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바닷속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교각이 있죠. 강에든 아니면 한강에 이제 지나갈 때 우물통 기초 같은 거 해가지고, 우물통을 박아놓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 빼고, 그 안에 다 작업하는 거. 요거 우물통을 2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겹으로, 이중으로. 그렇다 그래서, 지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잡석이랑, 잡석 지정 관련되고 있었고,
잡석 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모래 지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우물통 지정 넘어왔어요. 왜 그럼 지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이 뭐예요? 말뚝 지정이네, 말뚝 지정.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뚝 지정은 왜 뒤로 뺐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원래는 잡석 지정이 가장 일반적인 거에다가, 뭐 밑창고리도 일반적인,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지정으로 왔다는 거는, 그 중간에 말뚝 지정은 워낙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니까 뒤로 아예 빼버린 거예요, 말뚝을. 그래서 뒤에 가면 말뚝이 말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26분이네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해서 참으세요. 혹시 뭐, 이해가 되긴 되죠? 그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뭐 공법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처음에 지금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거 좀 어려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내용은 다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배우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대체적으로 뭐 그냥 그거 정의 떠나서 대체적으로 그냥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용어 자체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거면 영어가 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말을 알아들을 정도만 되면 돼요. 서로 대화가 될 정도.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 취지예요, 취지. 그러면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훨씬 더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자, 고생하셨어요. 잠깐만.